안녕하세요. 바로다 정형외과 이승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회전근개 파열 다루는 게 아마 3번, 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주로 진단과 치료 처음에는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번에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유튜브 영상 보시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비수술 치료 중에서 운동 말고 다른 내용들도 좀 다뤄 달라라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은 좀 특별히 그 주사 치료라든지 또 충격파 치료라든지 다른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인제 그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 많이 드렸죠. 회전근개 파열을 논하기 전에 "회전근개란 무엇인가?" 뭐 거의 3번 4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 개의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하고요. 회전이라는 이름 그대로 팔을 들고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힘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면에서부터 견갑하근, 또 위쪽에 극상근, 뒤에 극하근, 소원근까지 4 개의 힘줄이 있고요.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 파열이니까 환자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죠. 인제 그 "찢어졌는가?" 아니면 뭐 "끊어졌다." 또 어떤 분들은 "터졌는지?" 뭐 "늘어났냐?" 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주로 많이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찢어졌다. 끊어졌다. 터졌다." 우리가 파열이라는 단어를 초록 검색창에 사전적인 의미를 검색해서 보면 "깨어지거나 갈라져서 터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다 비슷한 말이죠. 이 늘어났다는 표현은 적합하지가 않고요. 찢어졌다, 끊어졌다, 터졌다 다 비슷한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데, 뼈에 붙은 자리에서 떨어진 게 회전근개 파열인 대부분입니다. 물론 힘줄 사이사이 그 면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파열들이 뼈에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모식도를 가져와 봤는데, 힘줄이 옆에서부터 쭉 오다가 인제 이 아래쪽에 있는 상완골이라고 하는 팔뚝뼈죠. 이 뼈에 붙게 되는데, 보통은 힘줄이 처음부터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거든요. 처음부터 끊어지기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오고 힘줄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가 살짝 찢어졌다가 그게 파열이 점점 커지면서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부분 파열, 그러니까 인제 일부분만 살짝 떨어지는 이런 순간들이 처음에 생기다가 자꾸 쓰다 보면 파열은 점점 더 진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쪼끔 더 진행되면 이 크기가 점점 커지고, 이러다가 남은 것마저 끊어지면 부분 파열에서 완전 파열, 보통은 전층 파열이라고 하는데, 힘줄이 완전히 떨어진 이 정도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회전근개 파열이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진단하는 방법들이 진료를 보고 신체 검사를 먼저 해 보고 하지만, 결국은 뭐 영상학적인 진단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사실 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힘줄은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 아니고 뼈밖에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를 보고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석회가 있다든지 뭐 관절염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보고, 엑스레이에서 보면 뼈가 좀 자라 있다든지 힘줄이 뼈에 붙는 위치가 뼈가 깨끗하지가 않고 좀 울퉁불퉁하다, 색깔이 조금 이상하게 보인다, 이럴 때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인제 간혹 그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신데, 엄밀히 말하면 "엑스레이만으로 진단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 단 인제 어깨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엑스레이 보면 대충 느낌이 오죠. '아 이거는 거의 끊어졌을 것이다.' 내지는 '끊어진 지 좀 오래됐을 것이다.' 이런 거를 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힘줄 자체가 끊어진 걸 눈으로 확인하려면 초음파나 MRI나 이런 걸 찍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외래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초음파니까 보통은 저는 초음파를 먼저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초음파만 봐도 회전근개 파열의 대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 외에도 다른 질환들이 동반된 유무를 좀 확인해야 되거나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이 찢어진 크기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찢어졌을 때 이 힘줄의 어떤 질은 어떤지 이 힘줄을 뭐 봉합할 수 있는 단계인지 그런 게 불가능한 단계인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확인하려면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어깨의 정상적인 초음파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하얀 테두리로 보이는 이게 뼈의 인제 모서리 부분입니다. 이 아래쪽은 전부 다 뼈가 되겠고요. 힘줄은 그 위에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 이 부분이 전부 힘줄이에요. 마치 이런 하얀 여러 선이 겹겹이 쌓여 있는 형태로 보이는데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하면 요렇게 보이는 게 힘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부터 와서 끝까지 와서 뼈 끝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다른 초음파 사진 보면 여기서부터 하얀 힘줄이 와서 끝에 붙어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이런 구멍이 하나 보여요. 힘줄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저런 검정색 틈이 보인다. 요만큼 틈이 보인다 할 때 '아 힘줄이 찢어졌구나.'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MRI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이 둥글둥글하게 생긴 뼈가 상완골이라고 하는 위팔 이 뼈고요. 힘줄은 실제로 이 안쪽에서는 근육으로 시작이 돼서 그러면 좀 어두운 회색빛으로 보이다가 근육이 힘줄로 점점 바뀌니까 이렇게 진한 검정색이 돼요. 이 힘줄이 끝까지 와서 여기 뼈에 붙어야 되고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보이는 게 힘줄이고요.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힘줄이 찢어졌다 하면은 검정색 힘줄이까지 오다가 말았죠. 지금 하얀 공간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힘줄이 여기까지만 왔고 원래는 이 힘줄이 이 끝에 있는 뼈까지 가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벌어진 것만 보면 이게 하얗게 보이는 틈을 보고 '회전근개가 끊어졌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 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은 안타깝지만 파열된 힘줄은 진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분 파열, 즉 인제 힘줄이 일부 남아 있을 때 다 떨어진 게 아니고 일부는 붙어 있을 때는 비교적 이게 진행되는 속도가 더뎌요. 물론 환자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라든지 평소 생활 습관, 좋아하는 운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부분 파열일 때는 비교적 진행 속도가 더디지만 일단은 뼈에서 완전히 떨어졌다. 전층 파열, 완전 파열이 생기면 1 년에 약 4 에서 5씩 증가하는 걸로 벌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파열이 됐을 때 인제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찢어진 힘줄이 파열된 힘줄이 다시 제자리에 가서 붙을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자연 치유는 어렵다고 봐요. 이게 간혹 부분 파열인 경우에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힘줄이 아물었다라고 하는 보고들도 일부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연 치유는 어렵다. 특히 완전 파열, 그러니까 힘줄이 완전히 떨어진 경우는 사실상 힘줄이 제자리에 가서 붙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의 목표가 수술을 해서 이 힘줄을 제대로 붙여 놓고 복원을 시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힘줄이 찢어졌어도 비교적 괜찮게 잘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목표가 완전히 원래 상태로 복원을 시킨다기보다 통증을 줄이고 어깨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잘 유지만 해 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치료 방법을 앞으로 선택을 할 때는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회전근개 파열이 완전 파열인데 나는 1 센티가 찢어졌다. 1 센티미터가 찢어졌다 했을 때도 어떤 분들은 똑같이 찢어졌는데 굉장히 잘 쓰고 통증이 없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크기가 되게 작은데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일반적인 비수술 치료에 반응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딱 한 가지만 보고 고려할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나이, 직업, 또 파열된 크기도 봐야 되고 증상이 생겼으면 과연 이 증상이 얼마나 됐냐, 그리고 통증이나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이런 것들을 항상 보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좀 치료가 두렵다든지 뭐 또 생업이 바쁘셔서 치료 시기를 인제 놓치다 보면 파열이 진행되고 증상이 점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믿을 수 있는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파열이 생겼어요. 파열이 생겼으면 대원칙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찢어졌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해 보고 내가 그 치료에 잘 반응을 하고 쓸 만하다 하면 관리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고요. 단 이런 비수술 치료를 시행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고 할 만큼 해 봤고 파열의 크기가 크고 할 때는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부분 파열은 비수술 치료를 항상 먼저 시도를 하고요. 대신에 완전히 끊어졌을 때, 힘줄이 뼈에서 떨어졌을 때는 크기가 좀 작거나 또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생겼더라도 오래되지 않았을 때, 또 다양한 뭐 비수술 치료 방법들을 시도해 보지 않았을 때는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 봐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이 줄고 좀 운동 범위가 회복이 되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근력 운동이라든지 근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어깨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술을 언제 해야 되나요?"라고 여쭤보신다면 지금 이 제가 뭐 여기에 써 놓은 이제 세 가지 경우는 인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술 없이 비수술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완전 파열, 일단은 완전히 끊어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년에 4 밀리에서 5 밀리미터씩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당장에는 잘 쓸 수 있더라도 나중에 크기가 점점 커질 때는 분명히 증상이 악화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 파열일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 봅니다. 그리고 부분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비수술 치료를 해 봤어요. 뭐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충분히 해 봤는데 증상에 차도가 없어요. 아니면 잠깐 좋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아파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라 그래서 충분히 지켰는데 잘 안 된다. 또한 찢어진 그 범위가 뭐 10% 20% 찢어졌을 때는 수술하기가 아깝기 때문에 가급적 비수술 치료로 가지만 인제 50%가 넘어가는 경우는 인제 점점점 찢어진 크기가 커졌으니까 남아 있는 게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인제 시간이 지났을 때 완전 파열로 갈 가능성이 인제 높아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부분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외상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회전근개 파열이 오는 연령대가 보통은 한 50 대, 60 대, 좀 젊게 오실 때는 40 대도 있고 간혹 30대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이 보통은 늦은 나이 50대 넘어서 온다는 거는 힘줄 자체가 퇴행성 변화를 겪고 그것 때문에 힘줄이 약해져서 끊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만 인제 외상 때문에 아예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빨리 수술을 해서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환자분 장기적인 결과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치료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비수술 치료, 보존적 치료라 함은 대부분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끝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으로 통증을 좀 줄이고 염증 반응을 줄이고 물리 치료하면서 주변 근육을 풀어 주고 기능을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번에 많이 하는 것들이 주사 치료, 주사 맞는 거, 또 인제 그 물리치료실 가면은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장비들이 있죠. 그런 것과 운동 치료.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인제 이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거는 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수술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환자분들 중에서
좀 저한테 일부러 찾아오셔서 뭐 콜라겐 임플란트라든지 힘줄 이식하는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 치료를 꼭 좀 말씀해 달라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주로 다루는 이제 놓게 되는 주사들의 크게 보면은 이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어깨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요 정도 선에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요. 가장 먼저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인제 그래서 어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라는 이름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죠. 환자분들께서 "아 이거 스테로이드 주사 이거 맞으면 안 되는 주사 아니냐. 뭐 뼈 주사라고 하는데 뼈가 녹는다고 나는 들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일명 뼈 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정확히는 그 호르몬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 약은 인제 염증을 줄여주는 큰 강력한 약인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아무래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됩니다. 물론 자주 맞는 거 좋지는 않지만 정확한 진단안에 맞으면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정말로 안 좋은 주사일까?'라는 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 한번 맞으면 계속 맞게 되는 거 아니냐. 인제 뼈가 녹는다고 들었다."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그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정확히는 틀린 표현입니다. 물론 그 자주 맞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뼈가 녹는다는 표현도 오래 맞다 보면 뭐 괴사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충분히 상의하에 1 년에 한 2-3번 정도 이내로 스테로이드를 맞는 거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는 정말 강력한 염증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쉽게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불이 났는데 이 급한 불을 끄는 데 쓰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불이 나면 불이 났을 때 화재의 원인이 있잖아요. 화재의 원인도 해결해야 되지만 일단 불이 났으면 빨리 소방차를 불러야 되잖아요. 119를 불러서 일단은 확 물을 뿌려서 이 화가 난 염증을 줄여 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강력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일단 맞으면 효과가 바로 와요. 그래서 근데 인제 처음에는 맞으면은 맞은 것 때문에 생기는 뻐근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주사 맞고 한 하루 이틀 좀 뭐 2-3일 정도 뻐근하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뭐 굳이 스테로이드 주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사는 맞으면 하루 이틀 뻐근하죠. 우리가 하다못해 체열한다고 주사기로 피 뽑아도 그렇고 독감 예방 접종한다고 이런 예방 접종 주사를 맞아도 며칠 뻐근한 것처럼 이 주사도 맞으면 좀 뻐근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대부분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 효과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되냐. 대부분 한 3 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고 나서 3 개월 정도 인제 지속이 되다가 어 이 주사만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2-3 개월 지나서 또다시 아프다는 표현들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부작용이 염려가 되니까 대부분 제가 1 년에 3번 이상은 맞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최대한 한 3번 정도까지 는 어떻게 맞지만 그 이상은 맞는 걸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맞지 말라 그래서 계속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사가 효과가 없는 거는 일단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거는 진단이 정확한지를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주사 맞았는데 뭐 몇 개월 건뜨거나 뭐 내지는 몇 년 거뜬하고 되게 좋았다고 하는데 아니면 나도 예전에 몇 년 전에 똑같은 주사 맞았을 때는 2-3년 거뜬했는데 왜 이번에는 주사 맞으니까 효과가 한 달도 안 가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그때랑 지금이랑 또한 다른 사람과 나는 지금 현재 상태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이 단순한 회전근개 파열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은 있는데
전과 다르게 좀 진행이 많이 돼 있거나 이런 거를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또한 그에 맞춰서 정확한 진단하에 내가 치료를 받은 게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주사를 한 3번 정도 이상 맞았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런데 정밀 검사 해본 적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정밀 검사를 한번 해 보시자 그래요. 도대체 아픈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자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치료 횟수라든지 용법 같은 것들은 환자분들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인제 한 가지 방법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을 때는 인제 간혹 다른 병원에서 맞고 오셨다고 하는 분들한테 인제 여쭤보면 이 용량을 어느 정도 맞았느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 처음에 잠깐 이 사진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를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병 한 병이 1cc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1cc를 전부 다 썼는지 요즘에는 그 환자분들께서 이런 주사 성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서도 쓸 때 이거를 한 바이알 그러니까 한 병을 다 쓰기도 하지만 보통 한 병을 다 안 쓰는 병원들이 많아요. 절반만 쓴다든지 3분의 1만 쓴다든지.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성분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강력한 스테로이드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그 역가가 낮은 그러니까 좀 효능이 약한 스테로이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때 용법이라든지 맞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좀 고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맞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그러면 걱정하는 부작용들이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 주사 맞고 좀 이렇게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른다. 뭐 몸이 막 화끈거리고 좀 열이 나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세요. 그게 얼굴만 빨갛게 붓고 열감이 있다는 분들도 있고 그냥 몸 전체가 좀 붓는 것 같아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인제 생리불순 뭐 갑자기 시기가 아닌데 좀 그 생리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평소보다 양이 많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사 맞은 자리에 이제 피부 색깔이 우리 살 색깔이 아니라 좀 탈색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경우가 살이 많은 부위 그러니까 어깨는 비교적 살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손가락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뭐 발등, 발목 이런 데는 피부가 얇고 밑에 지방층이 두껍지가 않단 말이죠. 인제 그런 데는 이게 피부가 좀 색깔이 하얗게 변색이 된다든지 지방이 위축된다고 표현하는데 지방이 인제 좀 그 가늘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마치 그 피부가 이렇게 쏙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보통은 인제 이런 그 특히나 피부 탈색이나 지방 위축 요런 게 생기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기다려 보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돼 있긴 합니다. 물론 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일부 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인제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시라."라고 하는 편이고 만약에 이게 좀 걱정이 되거나 돌아오는 속도가 늦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생리식염수 성분이라든지 뭐 다른 주사약들 뭐 프롤로 주사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 탈색되고 지방이 좀 그 가늘어진 부위에다가 주사를 좀 놔 주면 그 인제 안쪽에서 좀 차오르면서 호전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있는 분들 특히 주사 맞고 한동안 혈당이 좀 오를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몸에 영향을 좀 주는 경우가 있어서 하지만 인제 지금 말씀드린 뭐 안면 홍조라든지 생리불순, 혈당 상승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대부분은 일시적입니다. 약은 몸속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다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그런 부작용들이 다 해결이 되는 편이니까 막 굉장히 어떤 그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골 주사도 많이 맞으시거든요. 우리가 연골 주사하면 그 무릎에 보통 놓는 연골 주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어깨에도 연골 주사 놓게 되고 우리가 보통 히알루론산, 하이알루론산이라고 부르는 쉽게 생각하면 윤활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래된 기계 오래된 녹슨 기계에 기름칠하는 느낌처럼 인제 윤활제 성분을 인제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을 좀 줄여 주고
이 하이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거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처럼 효과가 강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마찰을 줄이고 윤활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주 원 저기 작용이 되겠고, 이 주사 효과가 그러면 맞으면 바로 나타나느냐, 쪼끔 기다려야 됩니다. 뭐 좀 빨리 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1-2주 정도는 지나야 주사 효과를 나타낸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용법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연골주사 성분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주 간격으로 3번 맞거나 아니면 1번 맞거나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현재로서는 이 연골주사 성분이 그 보험 적용이 되는데, 무릎 같은 경우는 한 사이클을 맞았을 때 6 개월 단위로 맞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어깨는 한 번,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놓으면 더 이상 보험 적용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의학적인 근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보험 적용 기준이 딱 그런 거라서, 나중에 간혹 인제 연골 주사가 효과는 있어서 만족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있는데 또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 인제 보험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인제 그 비급여로 맞는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 치료. 요즘에 정말 많이 하죠. 프롤로 주사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알고 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프롤로 주사 굉장히 많이 놓고 있고요. 보통 이제 한국말로 증식 치료 또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이 프롤로 주사는 성분은 좀 다양하게 조합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좀 고농도의 포도당 성분을 대부분 혼합을 하게 돼요. 이 포도당 자체를 힘줄 안에다가 주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연골 주사, 하이알루론산 요런 것들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프롤로 주사는 일부러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아니 왜 지금 염증을 줄여야 되는데 왜 일부러 일으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염증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을 줄여 주려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감기에 걸려도 내 몸에 있는 항체가 이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균을 이제 처치하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낫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으로 과정으로 인제 낫게끔 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당을 힘줄 내부에 주사를 하면 염증이 막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아 그러면 이 염증을 줄여 줘야지.'라고 해서 염증을 줄여 줘야 되는 그 물질들을 이 부위로 보내요. 그래서 일부러 염증을 일으켜서 염증을 낫게 하는 물질들이 그 힘줄 주변에 자꾸 가게 해서 치료가 되게끔, 힘줄이 증식되게끔, 그러니까 재생되게끔 유도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들은 해 보면 맞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아 좋아.' 이거는 아니고요. 한동안 좀 더 아플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도 간혹 금방 맞고 좋아진다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사 후에 한동안 더 아플 수 있다." 그래서 놓기 전에 항상 좀 더 아플 수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놓습니다. 이 효과가 한 번 맞고 갑자기 오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환자분마다 또 병원마다 쓰는 용법이 다르지만 한 1 주일에서 2 주일 정도 간격으로 한 3 번, 3번 이상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놓게 되면 주사 맞고 나서 한 3-4주 정도 지나면 효과를 좀 보게 되는 경우가 평균적입니다. 그리고 프롤로 주사는 뭐 3회 이상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상 이 몸에 누적돼서 안 좋은 성분이 딱히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100 번을 맞아도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실제로 100 번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 3 번, 좀 많게 놓게 되면은 한 대여섯 번까지도 놓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료 횟수나 용법들은 환자분이나 환자분 상태 또 진단마다 쪼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것들이 콜라겐 주사가 있습니다. 이 콜라겐 주사도 정말 많이 쓰죠. 콜라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몸에 콜라겐이 들어있는 그 성분으로 들어있는 부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한 이 회전근개, 힘줄에도 콜라겐이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 힘줄의 성분이 되는 걸 보충을 싹 해 주면 거기서 아무는 작용들이 인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게 되고요. 이것도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합니다. 똑같아요. 주사하고 한동안 더 아파요. 이게 힘줄 내부에다가 약을 쏘면요,
힘줄은 굉장히 그 안이 되게 그 조직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근육은 되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좀 잘 찢어지기도 하고 이게 그 안에 이 조직 자체가 치밀하진 않아서 주사를 그 안에 놓으면 안에 주사약이 쉽게 쏴 이렇게 퍼져요. 마치 뭐 이런 휴지가 물에 젖는 것처럼. 근데 인제 그렇게 쉽게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신축성이 좋은 조직들은 주사를 놔도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힘줄은 되게 질기고 단단하고 치밀한 조직이라서 그 안에 약을 집어넣을 때는 굉장히 뻑뻑하게 들어가고, 특히나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 콜라겐 자체가 이 분자량이 크고 되게 빡빡한 약이라서 넣을 때 환자분들이 좀 아파해요. 그러니까 주사 후에도 한동안 불편하지만 주사 맞는 순간에도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 강조하고 놔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주사하고 바로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 보통은 한 달 정도 뒤에 약이 누적되고 기능이 회복되고 재생이 좀 인제 어느 정도 촉진이 되면서 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법도 보통 1주일 내지 2주일 간격으로 3번 놔드리는데, 좀 많이 아파하시는 분은 1주일 지나도 좀 아프다고 하셔서 바로 놓기가 좀 더 그래서 보통 한 2주 간격으로 두는 편이고, '나는 맞을 만했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1주 간격으로도 이렇게 놔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은 요즘에 인제 그 돼지 콜라겐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람 인제 휴먼 콜라겐, 사람 콜라겐도 많이 쓰는데, 돼지 콜라겐도 좋고 사람 콜라겐도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사람 콜라겐이 더 이론적으로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인제 콜라겐 주사를 맞을 때 이게 그 다른 종의 콜라겐을 맞는지 아니면 우리 사람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맞는지 요런 것들도 사실 한번 확인해 보고 맞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이 마찬가지로 치료 횟수나 용법들은 또 환자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DNA 주사도 많이들 맞으세요. 보통 뭐 PDRN 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PDRN 자체가 그 DNA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뭐 폴리디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조직, 결국은 이 세포의 구성이 인제 DNA잖아요. 그래서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을 몸속에다 주입을 하면 안에서 좀 재생이 촉진이 될 거라는 개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에서 혈관 신생이라고 해서 이 주사를 놨더니 혈관이 자꾸 생성이 된다라는 이제 그 근거가 있고, 그러면 혈관이 생성이 되면 우리 몸에 낫게 하게 할 수 있는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다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힘줄 부위에도 적용을 해 봤더니 힘줄이 좀 잘 낫게끔 되는 보고들이 있어서 쓰고 있고, 보통은 연어에서 추출한 것들을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 DNA와 유사하다고 돼 있어서 손쉽게 채취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효과는 손상된 조직을 좀 재생하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프룰로 주사, 인대 강화 주사라든지 콜라겐 주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DNA 주사들을 최근에는 많이 쓰고 있고, 어깨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들에도 쓰고 있습니다. 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주일이나 2주 간격을 두고 한 3번 정도, 좀 더 놓게 되면 한 5 번까지도 맞게 되는데, 다른 주사와 마찬가지로 치료 횟수라든지 용법들은 좀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PRP 주사, 이것도 환자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RP는 팔꿈치에서 보통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쓰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 팔꿈치에는 이제 그 이 PRP 주사가 적용이 되게 돼 있어서 인제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깨에는 인제 비수술 치료를 할 때는 이제 금지가 돼 있어요. 일단은 이게 신의료 기술로 등재가 돼 있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PRP 주사를 놓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인제 효과가 있다는 근거나 문헌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비수술 치료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를 뽑으면 피에는 혈소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피를 인제 환자분 몸에서 뽑은 다음에 이거를 원심 분리라고 해서 피를 막 이렇게 좀 처리를 하면
그중에서 혈소판만 좀 풍부하게 들어있는 혈장이라는 성분을 추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만 추출해서 이 힘줄 부위에다 놓는 겁니다. 인대에도 놓을 수 있고 힘줄에도 놓을 수 있고. 이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추출하면 거기에는 다양한 성장인자, 그러니까 아물게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상된 부위에 놨더니 재생이 촉진되더라. 라는 근거로 하고 있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비수술 치료에도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러면 많이 써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사 치료 중에 인제 가장 마지막으로 신경 차단술, 인제 실제로 "신경을 차단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좀 무섭게 느껴지지만 신경 주변에다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 또 우리가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근육에서 특히 막 결리고 느끼는 그 좀 뭉쳐서 아픈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많이 쓰는데, 근본적인 치료의 개념이랑은 조금 거리는 있지만 통증을 줄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타겟으로 이렇게 하는 신경들이 이름이 여러 개 있지만 이런 것들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오십견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런 것에서 좀 잘 조절되지 않은 통증에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서 하기도 하고, 시암이라고 해서 간혹 이제 병원에 가면 좀 크게 이렇게 C자 형태로 생긴 그 방사선 장비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찍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장비들을 보면서 정확한 신경 부위에다 주사를 놓는 거예요. 보통은 뭐 일 주일 간격으로 맞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뭐 3번 정도 하는 게 평균적이긴 한데 환자분들마다 횟수나 용법들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 정말 많이 하죠. 충격파가 인제 그 주로 노리는 효과는 이 결국은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인제 쪼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충격파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크게 보면 집중형, 그다음에 방사형, 이렇게 충격파 쓰는 장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또 이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원리에 따라서 또 충격파 장비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충격파 에너지가 세포에 자극을 주면 혈관을 자꾸 생성을 해 줘요. 신생혈관을 생성한다고 하는데, 자꾸 손상된 조직 주변에 미세한 혈관들이 자라나게 하면 거기로 낫게 하는 물질들이 많이 가서 혈액 공급이 늘어나고 조직이 재생이 될 것이다라는 인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고요. 실제로 국제 충격파 치료 학회에서도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인제 문헌상으로도 다 보고를 하고 인증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히 표준화된 치료법으로 인정된 것도 있고, 지금 경험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하다, 일부에 한해서 권장할 수 있다,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앞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효과도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고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인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깨에서 특히 석회성 건염, 석회가 생긴 경우, 그다음에 오늘 다루고 있는 이 회전근개 질환들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요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회전근개 질환이 있을 때 통증도 좀 줄이고 기능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회전근개뿐만 아니라 다른 힘줄 질환들, 예를 들어 테니스 엘보라든지 이런 다른 힘줄의 병이 있을 때도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인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인제 치료를 어느 정도 간격으로 몇 회까지 하냐는 좀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일 주일에 2번 정도, 좀 아니면 일 주일에 1번 정도 해서 보통 4 번에서 6번 정도를 권유를 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해 보면 좀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처음 할 때는 이제 "반드시 아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게 한 번 하고 좋아지는 걸 바로 느끼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한 3-4번 정도는 저는 꼭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충격파 치료할 때 아픈 거는 보통은 염증이 심하거나 손상이 심한 부위에 할수록 아파요. 이게 충격파를 하면 '아우 너무 아프니까 이게 충격파라는 게 원래 아픈 장비인가 보다.'라고 인제 생각하시는데, 이게 치료해 보다가 예를 들어 여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안 아프시던 멀쩡한 부위를 한번 해 보라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이런 데 다른 데 멀쩡한 데 할 때는 또 전혀 안 아파요. 이게 그래서 충격파 할 때 아프다는 건 염증이 심하고 안 좋아서 아픈 거니까
환자분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 조금 더 해 보시면 분명히 효과를 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납득하고 하시게 되고, 또 처음에 할 때 되게 아프다고 느끼지만 2 차, 3차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받을 때의 통증도 조금씩 줄면서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파 할 때는 한 번 하고 아프다고 했다고 이제 바로 중단하지 마시고 꼭 인내심을 가지고 의료진분과 상의하셔서 몇 번 꼭 해 보세요. 그러니까 충격파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 또 제대로 알고 있는 치료사한테 교육이 잘 된 치료사분들한테 받으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운동 치료는 뭐 제가 지난번에 따로 강조드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려 그래요. 그래서 인제 그 크게 보면 스트레칭하고 인제 근력 운동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운동을 할 때는 어깨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반드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어깨 재활 운동에 대한 거는 제가 전에 회전근개 파열일 때 꼭 해야 하는 운동 편에서 다룬 것들이 있어요. 자세한 거는 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거기 보면 인제 운동 횟수랑 시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스트레칭, 그러니까 굳었을 때는 운동 범위를 열심히 늘리는 것부터 하셔야 되고요. 내가 운동 각도는 다 나오는데 어떤 각도에서 아프다 이런 것만 있을 때는 근력을 키워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팔을 위로 드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대고 제가 누르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 그러는데,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 끝에 손바닥을 대고 내가 바퀴 달린 의자나 뭐 바퀴 달린 의자가 아니더라도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이렇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눌러서, 이게 팔이 위로 드는 거랑 똑같은 동작이잖아요. 이렇게 꼭 스트레칭을 해 보시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외회전이라 그래서 팔이 인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게 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가벼운 막대기가 집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를 수건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겨드랑이가 뜨지 말라고 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반대편 팔은 멀쩡하니까 반대편 팔로 이 아픈 팔을 미는 겁니다. 반드시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런 막대기가 없으면 뭐 등산용 스틱이든 우산 긴 거든 뭐 골프채 가벼운 거든 다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손으로 잡고 이쪽 팔이 바깥으로 회전되게, 겨드랑이가 안 벌어지게 꼭 신경을 쓰시고, 할 때 인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끝까지 가서 바로 돌아오지 마시고 좀 버티다가 내려오는 게 좋거든요. 스트레칭을 빨리빨리 하면 효과가 떨어져서 쭉 끝까지 갔으면 마음속으로 한 5 초에서 10초 정도 세고 돌아오면 좋습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회전하는 게 인제 잘 되면 뒤로 우리 목욕탕에서 수건으로 등 닦는 것처럼, 지금 그림이 약간 잘못돼서 제가 이 동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아픈 팔이 오른쪽 팔이라고 치면 왼팔은 멀쩡하니까 아까 같은 막대기나 수건을 잡고 팔을 위로 쭉 당겨서 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 자세가 쪼금 힘들다거나 좀 뒤쪽이 당겨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벽에다 기대거나 아니면 이 벽이 침대라고 생각하면 옆으로 누웠다고 생각하시면 팔을 이렇게 대고 누르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면 벽에다 팔을 대고 팔을 이렇게 아래로 누르면 이게 이렇게 누르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등 뒤로 돌리는 동작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인제 하다 보면은 각도가 안 나오는 분들은 이 이 저기 스트레칭 할 때 이 어깨가 자꾸 벽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연습을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인제 운동 범위가 잘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이런 고무 밴드, 세라밴드라고 해서 치면은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강도가 있지만 보통은 요 정도 색깔 안에서 쓰시면 돼요. 색깔에 따라 강도가 다르고 뭐 좀 자신이 있으면 뭐 좀 더 올라가도 되지만 대부분 빨간색 쓰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팔을 위로 드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밴드 한쪽 끝을 발로 밟고 있고 한쪽씩 해도 되지만 보통은 그냥 발 한쪽 가운데를 밟고 양쪽으로 이렇게 팔을 들면 되는데, 제가 "견갑면으로 들어 올린다."라고 써 있는데 요 표현이 좀 생소하시면, 우리가 견갑골이라고 하는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등
이 방향대로 완전히 이렇게 평행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30도 정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을 드는 운동을 할 때도 완전히 옆으로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30도 앞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방향대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단 이렇게 당길 때 너무 위로 들면 이제 효과가 떨어지고 어깨 높이 정도까지만 드시는 게 좋고요. 들어서 좀 몇 초 유지를 좀 해 주다가 내려오고 빠르게 드는 것보다는 들어서 유지를 하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회전. 요거는 인제 밴드 한쪽 끝을 뭐 문고리 손잡이나 기둥 같은 데 묶어 놓으시고 아까처럼 스트레칭 할 때처럼 여기 그 수건을 겨드랑이에다 받쳐 놓고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게 하고 당기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쭉 당겨서 몇 초 유지를 해 주고 또 천천히 돌아오고.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당겼다가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외회전 운동을 하고 이 상태에서 몸만 반대로 돌면 이렇게 안쪽으로 내외전에서 당길 수도 있거든요. 내외전이 안쪽으로 당긴다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안쪽으로 당기는 연습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있는데 고런 것들은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이전 영상의 회전근개 파열 운동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문들 몇 개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씨솔트 님께서 골프를 주말마다 치시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고요. 수술은 무섭고 당장 운동을 못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하셨네요. 어 인제 결국은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나 재활 계획을 제가 여기서 다 짜 드리기는 좀 힘든 게 일단은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 그리고 힘줄이 회전근개가 4 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힘줄이 끊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봐야 되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환자분이 충분한 이 관절 운동 범위가 나오고 근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 언제든지 시작을 해도 돼요. 이거를 "언제 딱 하고 그때부터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근데 인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 원칙에서 일단 어깨가 굳어서 팔이 끝까지 안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굳은 거를 빨리 늘려야 돼요. 스트레칭 어 해서 열심히 늘리고 그걸 하면서 운동 각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런 고무 밴드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열심히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할 거면 그래도 한 3 개월은 충분히 하시라 그럽니다. 3 개월 정도 충분히 하시면 진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걸 3 개월 동안 꾸준히 못 해요. 뭐 당연히 일하느라 바쁘고 또 어느 정도 좋아지면 약간 게을러지게 되고 좀 이렇게 매너리즘 빠지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잘 안 해서 문제지 3 개월 정도 충분히 하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딱 원칙대로 그냥 정해서 알려 달라고 말씀하시면 스트레칭 충분히 하셔서 운동 각도 늘리고 3 개월 정도 운동 열심히 해서 평소에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많이 없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튤립 님께서 50대 여성분이시고 수술을 강력히 권하진 않았지만 비수술 치료가 실패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비수술 치료가 인제 실패하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힘줄을 찢어졌다면 찢어진 건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완전 파열의 경우는 특히나 진행 속도가 1 년에 4 밀리, 5 밀리씩 벌어지기 때문에 점점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질문에도 보면 "파열이 점점 진행될까 봐 걱정이다." 이런 글들이 많은데 파열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경우에 놔두다 보면 파열이 진행하니까 너무 늦게 봉합을 하면 재파열의 위험도 올라가고 회복 속도도 길어지고 힘줄의 질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수술을 전환해야 되냐 이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비수술 치료를 6 개월 정도 충분히 해 봤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인제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 개월 정도를 팔을 쓰는 걸 좀 자제하고 쉴 수 있다라고 좀 느껴지면 그리고 힘줄이 완전 파열인 게 맞다면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어.
공주님 질문 한번 볼까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60대 여성분인데 어깨를 자주 쓰시니까 파열이 점점 진행될까 봐 걱정이다. 계속 일을 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하시면 진단이 제일 명확해야 돼요. 지금 이제 어깨 아픈 것이 회전근개 파열이 맞는지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한 근육통이고 근육이 경직돼서 아픈 건지 뭐 석회라든지 오십견이라든지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요양보호사시고 60대 여성분이고 어깨를 많이 쓰면 파열은 다른 직업군이나 다른 연령대보다 잘 생길 위험성이 있고 파열이 생기면 주사 치료만으로 이 파열을 회복시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물리치료랑 주사 치료하면 기능이 회복되고 어느 정도 잘 쓸 수 있게 관리가 되고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내가 20대 어깨처럼 된다든지 근본적인 완치가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요. 회전근개 파열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질문을 시간상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처음에 그 사전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그 사실은 이제 어깨에 대한 내용은 아니어서 지금 주제랑 적합하진 않은데 이 정민님께서 그래도 사전에 올려주셨으니까 근데 이게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했는데 혈관이 손상되는 이제 합병증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 감각은 아직이네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질문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 감각이 아직이라는 게 신경 손상이 됐는데 어 이게 그 손상된 게 아직 그 회복이 안 됐다는 게 근전도 검사에서 나왔다는 말인 건지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수술을 언제 한 건지가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신 지가 만약에 2-3년 이상 지난 거라면 안타깝지만 신경 손상이 이미 2-3 년이 지나면 그게 돌아온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론 뭐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인제 대부분은 2년 이상 지나면 그 신경 손상이 회복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 반월상 연골 파열 때문에 수술을 하신 거라면 반월상 연골 자체는 관리하고 쓰셔서 좀 회복을 시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손상은 안타깝지만 회복시키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경 손상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뭐 신경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반월상 연골이라든지 연골이 없는 거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인제 그 수술은 했으니까 치료가 어느 정도 됐을 것이라고 보지만 퇴행성 변화는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쪼끔 더 연령대가 올라가시면 연골도 더 닳고 연골판 손상된 게 쪼금 진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인제 그러면 인제 그 치료는 그 치료대로 또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쪼끔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추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고런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 주셨는데 좀 시간 관계상 다 질문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제가 비수술 치료 그중에서도 주사나 뭐 체충격파 요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어떤 치료든지 딱 정해진 그 원칙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 꼭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 보시고 환자분들의 치료 방향을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없이 어깨를 비수술 치료만으로 잘 쓰고 어깨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